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린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의 정봉주의 전국구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전국구의 정봉주입니다.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오늘은 22일 화요일 밤입니다. 우리의 귀한 아들, 딸들이 차가운 바다에 갇힌 지 일주일째 됐습니다. 단 한 명의 생존자라도 있을까 기대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뒤로 한 채 실종자들이 속속 죽음으로 국민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슬픔을 넘어 이제는 분노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나라인가요? 무기력하고 아무 힘도 나지 않지만 이마저도 말을 하지 않으면 심장이 터져서 찢어져 버릴 것 같아서 안간힘을 쓰면서 국민의 입을 대신해 말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국구 12회 이게 나라냐 시작하겠습니다. 최강욱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너무나 슬픈 나라에 살고 있는 최강욱입니다. 장윤선 오마이뉴스 기자입니다. 예,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입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는 방송 진행하는 도중에 진도 현지에 나가 있는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이 워낙 복합적이기 때문에요. 그 사건의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총체적으로 이 문제를 좀 점검하고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드는데요. 일단 사고 이렇게 분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고 이전과 사고 이후 대응책을 세우는 과정, 그러니까 사고 이전에 도대체 안전 점검이 제대로 됐는지, 왜 이런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일본에서 94년도에 제작된 세월호, 네. 일본에서 94년도에 제작돼서 2011년도인가 18년 차 됐을 때 그 수입을 했는데, 네. 2009년 이전까지는 설령 제한, 그러니까 그 배의 나이를 2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가 네. MB가 정권을 잡고 1년 뒤에 해운법 시행 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기존 여객선 설령 제한을 25년에서 30년으로 이제 완화한 것이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렇죠. 이제 초기에, 세월호 침몰 초기에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조정식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내용이에요. 2009년에 실시됐던 규제 완화 때문에 그 선령의 제한이 2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완화가 됐고, 또 이제 배가 노후화되면 그 사고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노후화된 배를 대충 고치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연한을 늘려가지고 해상사고의 위험을 굉장히 키운 격이다. 이제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됐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이제 워낙 그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이 청해진 해운이라는 회사부터 시작을 해서 또 사고의 대처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보여준 무능력 뭐 등등 다 너무 포괄적이고 총괄적인 일들이 많이 있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 뜯어고쳐야 이게 그러니까요. 제대로 설 수 있는 건지 정말 다들 이 무기력과 무능력 앞에 정말 다들 그냥 가슴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25년이에요? 20년이에요? 원래 설령 제한했던 게? 방금 두 분 말씀하신 게 5년 차이가 났어요. 20년에서 원래 25년. 20년이죠. 20년에서 제가 25년이라 했나? 네, 25년이라고 하셨어요. 예.
20년이었던 게 30년이 된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이미 이제 못 쓰는 그렇죠. 배인 폐기했어요. 건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18년 됐을 때 수입할 때는 네. 그 고철값으로만 수입을 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이번에 이제 선박회사 관계자들 전문가들 쭉 그 취재를 해보니까 그분들도 분통을 터뜨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국가 정책의 문제이긴 한데 한 18년, 20년 된 거를 저기 그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들하고 경쟁을 하면서 사들인다는 거예요. 아, 그것도 경쟁을 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싼 맛에 이제 그러니까. 싼 맛에 갖다가, 사는 건데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 경제 규모가 뭐 11인이 12인이 이르잖아요. 네. OECD 국가에서 이런 배를 쓰는 나라가 없는 아니, 겁니다. 더군다나 세계에서 제일 배를 잘 만든다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렇죠. 네. 수출도 제일 많이 하고. 그런데 네. 참. 더 황당한 것은 당시에 규제 완화를 할 때 국토해양부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 국토해양부가 선령과 해양사고와는 직접적으로 무관하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국가에서 설령 설령 제한이 제한을 하지 없다. 않는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가의 선박을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업 비용이 연간 200억 원 이상이 절감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비용 절감, 기업의 수익 증대하고 그렇죠. 생명 안전하고 바꾼 거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셈이 돼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도 그리고 이쪽에 이제 종사하는 분들이 울분을 터뜨린 게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이렇게 썩고 냄새나는 배를 국민들이 타야 되냐. 그런데 그거로 끝나면 괜찮은데 서해안, 남해안, 그다음에 제주도 이런 데 여행 가보시면 그 배 한번 타보세요. 일단 냄새가 무지하게 많이 나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 그런 건 줄 네. 알았어요. 아, 그렇지 않죠. 근데 그거뿐만 아니라 이제 보통 비행기가 가장 안전하고 네. 그다음 배가 안전하고 마지막에 이제 버스가 제일 덜 육지 교통 수단이 이제 제일 덜 안전하다는데 이게 반비례하잖아요. 사고가 나게 되면 대형 사고로 가는 게. 그렇죠. 선박 같은 경우는 사고 나면 이번에 봤듯이 대형 사고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그 연안여객선이 2008년 기준에 네. 166척 가운데 설령이 20년 이상, 네. 인선백이 12척, 7%였었어요. 7%. 예. 근데 지금은 그 20척 이상이 그 규제가 풀리고 난 다음에 5년 만에 55척이나 늘어났어요. 지금 몇 척이냐면 69척입니다. 그게 30%가 돼 있어요. 7%였던 것이 네. 규제 완화로. 30%, 규제 완화로. 예. 그러니까 이 30%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과연 오래된 선박이 예. 사고로 직접 가냐? 라고 하는 이 통계에 대해서는 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일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노화된 건 사고의 위험이 높은 거거든요. 노화된 건. 그렇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현재 보면 30% 즉 69척 한 70척 되는 배는 이번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를 안고 타고 있는 거다. 실제로 이번에 사고가 난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 해운의 경우에 인천에서 제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에서 목포 또 인천에서 백령도 이렇게 등등 운항을 하는데 인천에서 백령도까지 운항하는 데모크라시 5호라는 배 있어요. 아마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소청도 가는 분들은 아마 한 번씩 타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배의 경우에도 벌써 사고가 근자에만 3번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난 세월호 사건 있기 3주 전에 3월 28일 날 데모크라시 5호 선박 충돌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2012년에도 그랬어요. 이 배에 무려 358명이나 정원인데요. 이 배가 출항할 때는 다 타요. 350명을 항상 넘겨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태우고 가는 배가 백령도, 그렇죠. 인천 백령도. 인천에서 노선. 백령도를 왔다 갔다 하는 배예요. 매일. 예. 그렇게 매일 왔다 갔다 하고 이 사고 난 다음에도
한동안 중단했다가 엊그제부터 다시 또 그 운항을 재개했거든요. 그래서 다니고 있는데 이 배도 계속 사고가 나고 있고 안전관리 사고요? 시스템. 그러니까 고장 이제 난다는 거예요, 뭐 다시? 고장 나가지고 바다 한가운데 40분을 서 서버리고, 있어가지고 막 승객들이 불안에 떨게 했다든가 예. 아니면 또 가다가 잘못해가지고 어선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있어가지고 뭐 우현부가 일정 찢겨지거나 빠져나가는 이런 사고도 있었고 뭐 등등의 사고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고들에 대해서 사고가 났다. 그 다음에 수습하고 그냥 끝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이라든가 문제가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뭐 예컨대 뭐 무슨 운항을 못 하도록 한다든가 뭐 이런 등등의 좀 규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죠. 예, 그런 방식으로 방만하게 운영을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만 입게 되는, 국민만 불안에 떨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청해진 해운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보통 선박 회사들이 다 영세해요. 네. 영세한데 영세하기 때문에 이런 오래된 배를 들여올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게 여기에다가는 적용이 안 되는 게 이미 자산 규모가 2,400억이라고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이 회사가요. 네. 예, 이 회사가. 네. 그러니까 여기는 영세하기 때문에 싼 배를 들여와 갖고 수익을 올리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엄청난 저비용으로 고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이 기업의 탐욕이 빚어낸 참극이에요. 네. 우선은 그렇게 지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문제가 MB 정권 시절에 이 규제 완화한 게 결국은 이런 대형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을 도대체 MB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업이야 당연히 저비용과 고수익을 추구하는 게 본능이고 그건 기업은 그렇게 원하겠죠. 그런데 정부가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맞은 것이냐, 옳은 것이냐라는 거를 살펴야 되는 것인데, 네. 뭐, 이게 지금 뭐 배가 오래됐다고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난다는 통계가 없다. 이렇게 지금 한마디 하고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정부의 얘기가 뭐 일정 부분 근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생각을 해봐도 오래되고 낡은 배가 가다가 뭐 멈출 가능성도 훨씬 높고, 그럼요. 뭐 어디가 부식돼가지고 새일 가능성도 높고, 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잘못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런 어떤 일종의 그러니까 방만한 인식을 심어줬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잘못된 일인 것 같고 저는 지금 설핏 겁이 나는 게 말씀 듣다가 최근에 지금 고리 원전 1호기인가 또 다시 가동을 네. 시작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예. 그것도 왜 운전 연한 다 끝났는데 지금 몇 번을 그렇죠. 연장해가지고 계속 괜찮다고 그러면서 있고.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또 사고가 나면 이거는 정말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는 건데. 아니 그래서 우리가 큰일 나는 거죠, 처음에 시범 방송할 때 그때 뭐라고 지적하냐면 30살에서 35살 사이에 모든 원전이 사고가 체르노빌을 그랬고 네. 항상, 예, 거기서 후쿠시마가 사고가 그랬고 났다. 30살에서 35살 사이에 사고가 나는 건 네. 피할 수가 없다. 네. 그럼 그 사고가 난 게 체르노빌 네. 그다음에 후쿠시마 그다음에 미국 어디였었죠? 스리마일. 쓰리마일. 쓰리마일. 이게 다 30살에서 35살인데 예. 그다음에 30살에서 35살이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고리라는 그렇죠. 고리 네. 1호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오래된 배가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세계 선령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2009년도에. 네. 근데 그 각국이 20년 되면 폐선시키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아주 이 개발도상국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그 대응 시스템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개발도상국형 사고라고 했던 게 네. 선박을 들여다보고도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선박을 들여다보고 저 OECD 국가에서는 저런 배 쓰는 나라가 없습니다. 예.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가 그러면 이렇게 오래된 배면은 안전 점검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안전 점검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해수부 마피아에게 이 해수부 마피아가 이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만요. 그 해수부가 한국 선급이라고 하는 이제 이 선박 회사들이 모여서 만든 일종의 그 단체죠.
이익단체죠. 예, 이익단체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뭐 전문, 그러니까 은행들이 모여서 만든 금융감독원처럼 네. 이게 전문 기구라고 이제 해수부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전문 기관이라고. 그게 한국 선급이라는 데다가 선박 검사를 위임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해운조합에 여객선 운항 관리 업무를 위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그 회원사 중에서도 청해진 해운처럼 큰 데고 네. 네. 방국계나 끼는 데는 이런 데는 운항 관리나 이런 선박 검사를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서류상에는 하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음. 왜냐하면 선박 검사를 하는데 한국 선급이 네. 최근 몇 년 동안 서류상으로만 했지. 너희들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어디 위탁해갖고 제대로 봤습니다. 그럼 한국 선급에서 서류로만 한다는 거예요. 네. 그 서류로 보니까 하등 하자 없는 거라서 제가 이분들 다 통화를 해봤더니 전혀 여기 관리하고 있는 대학 교수들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서류상으로 하등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가 없는데 이번에 네. 그 구명보트 라이프 래프트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구명 뗏목이라고 하는 건데 46개 중에 46개인가요 총? 그 중에 한두 개밖에 안 터졌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게 점검할 때 46개 맞네요. 점검할 때 46개 중에 44개가 안전하다고 판정이 나온 거예요. 반대로 나왔네, 반대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44개가 불안전한 거지. 네. 안 터진 거 이게 네. 이게 또 물에 들어가면 그렇죠. 수압 때문에 네. 빵 터지는 네.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안전 관리가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엉망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면 그 해수부 관리들이 감독을 해야 되는데 네. 한국 선급이나 해운 조합은 네. 취업하겠지, 또 퇴직하고. 그렇죠. 그렇죠. 바로 자기들이 그 문제인 퇴직해서 거예요. 거기로 취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 선급이나 해운 조합이 야 네. 너희들 각 선박회사 제대로 관리하고 있어? 네. 하면서 그 해수부 직원들이 빡세게 굴면 빡빡하게 굴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여기 취업하려고 올 때 예. 뭐 차관 출신이든 장관 출신 우리 안 씁니다. 예. 국장 출신도 우리 안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다 이게 안전 감독관하고 감독 부처하고 유착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보니까 그 한국선급의 역대 회장, 이사장 12명 가운데 8명이 해양수산부나 아니면 관련 정부기관의 관료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980년 권성기 7대 회장부터 해서 작년 오공균 20대 회장까지 33년 동안 해수부 관료들이 이 한국 선급의 회장을 맡아요. 돈 많이 주겠구만, 거기 가면. 뭐 그러니까 그렇게 다 줄줄이.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또 원전하고 비슷해요? 원전 마피아들도 지금 비슷한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들어가면서 네.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 해수부하고 한국 선급과의 관계, 그다음에 한국 선급이 제대로 선박 그 안전 검사를 했는지 네. 이거 제대로 수사하게 되면 원전 마피아 이상으로 사고가 드러날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수부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위임만 해놓고 관리 감독을 안 해. 왜? 내가 가야 될 직장이니까. 그러니까 이 한국 선급은 이거로 관리 감독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 그럼 돈이 많이 들면 경비가 많이 들고 그러니까 선박 회사들로부터 많은 돈을 걷어들여야 돼. 그러니까 선박 회사들의 수익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이놈들이 선박 회사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방향으로만 나가지. 그렇죠. 여기 타는 승객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과연 한국 사회에서 해양수산부 관료들만의 문제일까? 그러니까 작은 기초 단위에서 또 큰 중앙 단위에서 또 각급 전문가 집단 사이에서 그 단위마다 다 이게 그 업자들과 결탁해 있는 토착 비리들이 아주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그럼요. 있는 거예요. 근데 이익 분배와 탐욕의 먹이사슬. 그렇죠. 이게 뭐 계속 작동하는 예, 거니까. 근데 이게 그동안은 사실 민주정부 10년 동안은 이게 소위 이제 얘기하는 정의의 문제로 해서 그리고 절대로 뒷돈 먹고 거래하고 이런 거 없도록 깨끗하게 관리를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는 완전히 이제 대놓고 받는 식으로 바뀌었고 뒷돈 없이는 살 수 없는 사회가 다시 또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아주 근본적인 시스템을 변화하지 않고는 이거는 예고된 사고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도처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번 사건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이 됐지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21년 전에 서해 페리오 네. 하면서 그때 300명 정도가 또 그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검사가 나와서 너무나 21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사건이 반복이 되고 있다. 기자들도 그런 얘기 합니다. 이거 여객 연안선 이번 그 연안 여객선 이거 제대로 이번에 잡지 않으면 늘 사고가 존재하고 있고 우리나라 서해안이나 남해안이 해류가 네. 세계에서 가장 빠르기로 유명한 데 아니에요. 가장 살벌한 데인데 근데 이제 공무원들이나 이쪽 관련들은 이게 이제 재취업 자리인데 그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금융감독원도 은행이 모여서 만들었고 그다음에 식당들이 모여서 요식업 협회 만들어서 전문 기관을 만들어서 이게 국제 규정 관례상 문제가 없는 거다. 근데 OECD 국가에서는 우리나라하고 틀린 게 있죠. 관료들이 부패하지 않았죠. 이게 관료들이 부패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관리 감독하는 놈들이 그쪽으로 재취업하는 자리니까. 근데 정작 또 중요한 건 이 해운과 관련해선 이번 보면 알듯이 목숨과 직결된 곳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구명정 잠깐 얘기했지만 단 한 번도 구명정 작동을 실제 작동 여부로 시험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구명정이 보셨어요? 네. 구명정 이렇게 있으면 그 애들이 장난치면서 그 안전피를 쭉 빼면 구명정 펑 터지긴 터져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거 쇠사슬로 뚫뚫 감아놔요. 쇠사슬로. 이번에도 뭐 일부 이제 그런 제보가 들어오긴 들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 그 쇠사슬로 감아놓을 것이 아니고 배에 탄 사람들한테 구명정의 역할을 설명해주고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구명정을 쓰고 어떻게 구명조끼를 입고 하는 이런 등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하나도 안 시키고 구명보트 건드리지 말라고 그걸 쇠사슬로 칭칭 감아놓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한국 성급은 한 번도 이게 작동되는지 예. 시범도 해보지 않고 아니 선원들이 그랬잖아요. 그거를 전혀 안전관리 교육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조차 그러니까 최소한의 자기 직업 윤리에 대한 교육조차 받은 바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원이 이 배에 타고 있는 승객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인지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었던 그렇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이번에 그 안전 점검 그 교육 문제는 저희가 또 한 번 짚어봐야 돼요. 근데 그 교육을 제대로 받았으면 이번 그 참사를 피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선원들의 그 교육을 제대로 받았으면. 근데 그 전에 그 일본에서 18년 된 배를 그 수입을 해놓고 1, 2년 뒤에 4층으로 돼 있던 걸 5층으로 증축하거든요. 네. 5층으로 증축을 해요. 그럼 일본 애들은 안전에 대해서 세계 그 최강을 자랑하는 일본 애들은 그렇게 여객선에 사람들을 많이 태울 줄 몰라서 그렇겠냐. 바보라서 그 증축을 안 하고 18년 동안 썼겠냐고요. 그러니까 가장 그 서류상으로 하자가 없고 규정상으로도 그 간당간당한 그 지점까지 이 증축을 해서 사람들을 실으려고 하고 한국 성급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5층으로 증축해 갖고 평상시에 문제가 없을 때 그냥 가겠죠. 근데 지금처럼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지적을 할게요. 그 안전 점검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허술하게 되지만 또 하나는 안전 점검에 대한 책임이 분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요. 예, 분산이 되어 있고 이번에 그 진도 앞바다 그게 해수부 관할이냐 해경 관할이냐에 따라서 이 그 사고 수습하는 그런 것도 이제 상호 그러니까 부처별로 연결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특별 점검을 받을 때 배 특별 점검을 받을 때 해경 뭐 지방 항만청 해운조합 한국 선급 선박 안전 기술공단 너무 많아요. 대여섯 개 단체가 해갖고 책임을 지는 데가 없어요. 많긴 많지만 책임을 지는 데가 없으니까 그 이렇게 되면 쭉 하면서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해결 어떻게 하냐면 서류로 답변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다 조치 취했습니다. 그럼 대여섯 군데 어디도 책임지지 않고 이게 조치가 취해졌네. 이러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지도 방문 형태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냥 가서 점검만 쓱 하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뭐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방법으로 그냥
내는 것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그 안전교육이 있었으면 이번에 사고를 좀 피할 수 있었는데, 이건 정말 이제 문제인데 보니까 대체로 이제 그 영세한 사업은 맞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몇몇 이렇게 청해진처럼 그 큰 기업들 말고 대부분 영세하다 사업이니까 그 선원들도 외항 선박에는 청장년축 이제 그 외항 선박에는 좀 젊은 사람들이 가고 예. 돈을 벌 수 그다음에 있으니까. 연한역에게는 돈을 많이 못 주니까 예. 나이 든 분이 상대적으로. 와갖고 예. 이 선원 노령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외항 선원 같은 경우는 안전 점검이 철저하게 들어가고 예. 연한역에서는 없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임시 그 선장이 비정규직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영세한 선사들이 안전교육과 교육에 안전훈련과 교육에 거의 하지 않는다. 거의 하지 않는다. 이 문제도 또 지적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저는 이걸 보면서 KTX 철도 민영화. 네. 그러니까 일부 교수들은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게 연안여객선 같은 경우도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고 공공운송수단이기 때문에 준공영화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KTX나 철로를 민영화하면 이런 사고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건 이미 민영화 시켜버린 거거든요. 오히려 되레 역진시켜갖고 그렇죠. 공영화로 가야 되는 건데 예. KTX 민영화 우리가 목숨 걸고 반대하고 그럴 때 철로 민영화 반대하고 그럴 때 철도를 민영화하면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철도에서도 이런 대형 사고. KTX도 사고 나면 대형 사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선박을 보면서 이게 절대로 민영화할 일이 아니다. 근데 이제 그 선박은 공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그 철도처럼. 도서는 일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정기역선 같은 섬들. 거는. 작은 섬들 가는. 근데 옛날에도 보면 이제 서북 옥에도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군이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90년대 이후에는 이제 그 민간 여객선들이 들어오면서 예. 이제 특히 이제 청해진 해운 뭐 등등의 회사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민간 여객선으로 바꾸긴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 열악하니까 뭐 선원들이나 선장들이나 뭐 급여를 쥐어짜거나 비정규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뭐 교육에 써야 되는 돈을 줄이거나 뭐 등등으로 이제 조처를 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취재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긴 한데 좀 더 큰 문제로 보면 그 해운 선박 회사들이 어찌됐든 그 지역에서 계속 영업을 하기 위하여 관련 이제 뭐 관할청이라고 해야 됩니까? 예. 뭐 해경이랄까 해군이랄까 뭐 항만청이랄까 뭐 감독관청. 감독관청들한테 로비 자금 훨씬 더 돈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드러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선원 교육비로는 청해진 해원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한 54만 원? 한 60만 원 안짝의 돈을 54만 원 썼다는 썼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총 매출액의 0.017%에 해당한다는 건데요. 총 매출이 한 320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0.017%요. 예. 54만 원 1인당 그러니까 뭐 한 1인당 54만 원. 예, 뭐 한 4,160원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정도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로비에 쓰는 비용은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쓴다는 거죠. 그러면 접대비를 얼마를 썼냐 그거를 따져봤더니 작년에 그 선원 안전교육비의 112배인 6,060만 원을 접대비로 썼다는 겁니다. 6천만 원. 네, 그리고 광고 선전비는 2억 3천만 원을 썼어요. 그러니까 안전교육비의 425배에 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그 승객의 안전과 관련되는 정말 돈을 써야 할 때는 돈을 쓰지 않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러니까 더 많은 이익을 따올 수 있는 광고 영업이라든가 아니면 로비 비용이라든가 이런 데는 훨씬 더 많은 돈을 쓴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관리 행태가 이런 대형 참사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분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실질적으로 준공영화 이런 거 주장하기 전에 네. 정상적인 운영을 갈 수 있도록 그렇죠. 그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네. 안전 교육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 돈이 있었으면 여기도 이렇게 비정규직 쓰지 않고 제대로 급여주는 그 선원들을 충분히 쓸 수 있었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국가가 예. 꼼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식으로 하던 정치도 마찬가지고 국가 운영이나 사회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하던 거나 제대로 하면 잘하면 되는데 그럼요. 하던 거 안 하고 엉뚱한 데 꼼수를 자꾸 쓰니까 결과적으로 말도 안 되는 나도 사고가.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틈에도 또 꼼수 쓰고 그렇죠. 벗어나려고 이상한 생각하고. 그렇죠. 아까 철도 뭐 말씀하셨지만 그 사이에 또 뭐 하나 또 버리지 않았어요? 뭐 요새 뭐 통과시키고 뭐 이런 거 같던데. 16일 날 그러면 그 전에 이제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가 계속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철도 도로 등 민간 투자 사업 최소 운영 수익 보장 대책 소위원회도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제 이게 뭐냐면 KTX 수서발 네, 수서발 자회사 분리하는 이것 때문에 이제 운영하던 건데 네. 이 활동을 16일 날 그러니까 이 그 세월호 청해진 난 세월호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더라고. 청해진 소속 선박 침몰로 이렇게 봐야지. 네. 청해진 자꾸만 그 사람들이 가리려고 그래. 어쨌든 이 그 16일 날 종료하고 17일 날 전체회의소 보고서를 채택을 했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예정된 일정이었다고 할지라도 16일 이후서부터 그때 사고 나면서부터 모든 정치 일정을 다 중지한 거거든요. 예. 네. 근데 16일 그거는 또 이거는 간 거예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16일 사건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16일 사건 때문에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네. 소위원회 활동을 종료하면서 그 다음날 이게 사람들이 구조하니 못하냐면서 전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촉각 곤두서 있을 때 전체회의소 보고서를 내면서 KTX 요금 인상 안을 그 보고서를 채택을 했죠. 네.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동해서 인상한다. 이거 합의한 거예요. 난 여기 야당 의원들 들어가 있을 텐데 이걸 왜 합의해 줬는지 도대체 이 시기적으로 그다음에 민간 매각 방지를 법제화하자 그랬거든요. 근데 이건 법제화하지도 않고 새누리당 반대로 못했어요. 새누리당 반대로 합의 안 됐는데 그냥 권고 조항만 넣은 거예요. 민간 매각 하지 않기로 권고한다. 그러면 하나만 한 얘기. 아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인상하지 말라고 버텼어야죠 이거를. 예. 새누리당이 합의 안 해주니까 민간 매각 반대는 법제화 못 시키고 인상을 합의해주고 이 소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없나? 있죠.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존재하면 없을 거면 의원직 던지고 그냥 나오든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앉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죠. 너무 모욕적인데. 네, 그거는 아니었는데요. 그랬죠. 그 다음에 또 16일 의원총회에서 자기들이 국회 선진화법 만든 거예요. MB 시절에 정권 뺏길까봐. 네. 정권 뺏기면 국회에서 날치기 금지하고 뭐 이런 등등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이 정권 다시 잡고 날치기 못하니까 이거 개정하겠다고 계속 넘실넘실 거렸잖아요. 네. 16일 날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을 당론으로 채택을 합니다. 16일 날 사고 난 날. 대단한 사람들. 이게 뭐 8시, 9시서부터 속보로 계속 떴던 거거든요. 아침부터 있었던 일인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총회 몇 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몇 시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고 이후에 한 거거든요. 그렇겠죠, 당연히. 이거를 선진화법 해갖고 이건 선진화법은 이거예요. 야당 무시하고 그렇죠. 일방적으로 날치기 하겠다. 날치기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자기가 정권 못 잡을까봐 이거 만들어놨다가 정권 잡으니까 이제 날치기 하자. 네. 이런 꼼수를 부리니까 그 현장에서 새누리당이나 이 정권 그 장관들이 오는 걸 누가 이게 그 이쁘다고 이거를 반겨주겠어요, 이거를. 자, 다시요, 사건이 나서, 일단,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 교육과 안전 훈련이 되지 않다 보니까 대응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에서도 대응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배 예. 바깥에서 또 이거를 구조해야 될 사람들도 전혀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근데 이제 이 이후의 대책 상황에서 유기적으로 못 움직이는 거로 넘어가기 전에 네. 저는 이제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아이들 사진 나온 거 보면 이렇게 차렷하고 얌전하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장이 판단 착오하고 그다음 3등 항해사가 네.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라. 네. 더 위험하다. 근데 그러니까 애들이 배는 기우니까 구명조끼를 입고 거기 가만히 앉아 있고 그 아이들이 다 실종하고 지금 죽음으로 발견되고 있는 건데 저는 이게 이 상황을 볼 때마다 정말 우리 사회가 총체적으로 동의한 타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 문화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SNS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렇게 말 잘 듣고 착한 아이들이 희생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희생이 좀 덜한데 통제 문화에 너무 익숙해 있고 이게 군사 문화의 잔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동작 그만을 외친 거예요. 동작 그만.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돼 있냐면 박근혜 정권이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니네 입 닥치고 쫓아와. 네. 나한테 문제 제기하지 마. 문제 제기하는 사람은 종북, 명예훼손이고. 좌빨, 네. 무조건 쫓아와. 이런 이 사회 문화를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통제하는 문화에 너무 익숙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라고 문제 제기하면 선생님한테 맞잖아요. 사회 나서 왜라고 하면 종북이 되고 비판하는 순간 비판하면 종북색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저 이게 이명박 대통령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라고 움직이지 말고 아니라 그러잖아. 아니라는데 왜 자꾸 문제 제기해? 재판 때도 그래요, 판사가. 새누리 한나라당에서 아니라 그러는데 왜 자꾸 문제 제기를 했냐? 예. 그 감옥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 사고를 당할 때 학교에서 무슨 상황이 있을 때 왜라고 비판하면서 창의적으로 자기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걸 길러주지 않은 이 문화가 참상을 가져오는 그런 것 같다고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냥 말 잘 듣는 아이들, 만평으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 말 잘 듣는 애들을 누가 데리고 왔냐고. 예. 그 아이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볼 때마다 저는 정말 저도 아이를 둘 기르지만 진짜 못 보겠더라고요. 텔레비전 화면도 저 뉴스를 못 보겠더라고요. 못 보죠, 어떻게. 예, 너무 정말 이게 진짜 만약에 저는 우리 애가 고2예요. 얘들하고 좀 같은 동갑내기인데 오늘 여기 오면서 운전을 하고 있다가 의원님 막 우시네. 고등학생 애들이 3명이 지나가는데 걔들을 못 쳐다보겠어요. 그래서 얼른 고개를 돌렸는데 우리 사회 정권, 사회 문화 정권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깨지 않으면 이런 대참사는 계속 일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반대를 반대로 받아줄 줄 알고 반대와 소통할 줄 알고 반대와 얘기할 줄 알고 그리고 반대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국민들.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가 범죄의 죄악시 되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사실 다 그렇잖아요. 어릴 때부터 시키는 것만 해라. 시키는 것만 예, 해라. 그리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 국영수를 중심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고 공부하는 거 먹고 사는 것만 가르치지 그 위에 생존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관심을 갖는 게 너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관심을 가질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이 이를테면 사회과학적 성찰을 한다거나 뭐 젊은 시절에 뭐 좋은 소설을 읽고 토론을 한다거나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잖아요. 전부 막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막 학원 몇 개씩 다니죠. 막 그렇게 계속 다니니까 아이들이 뭔가
이 여유가 없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어야 되는 판단,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을 10대에 전부 다 저당 잡힌 거예요. 예. 국영수를 중심으로 국영수 중심의 하다 보니까. 경쟁 예. 교육을 만들어 놓으니까 전부 다 경쟁자고 친구는 없고 이런 시스템이 계속 가면 저는 정말 우리가 위기를 부르고 있다. 지금의 어른들이 정말 진짜 대한민국의 모든 어른들이 반성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한민국 모든 어른들이 다 죄인인 거죠. 다 죄인이고 이 위기 상황에서 국영수를 잘 외웠던 아이들, 그러니까 비교과 영역에서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고 상황 인식을 비판적으로 하고 창의적일 수 있는 이런 걸 길러주는 교육이 아니라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고 외우라 그러지 않았냐. 이견 달지 말고 무조건 외워라. 대통령도 야당에 대해서 내가 하는 대로 입 닥치고 쫓아와라. 이 사회가 계속되나 이 참상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막 떴는데 보수 농객인지 모르겠는데 지만원이라는 사람이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서 시민들의 비판을 시체 장사로 지칭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2의 5.18 폭동에 대비하라. 참나. 그러니까 한기호 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좌파들의 그 폭동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좌파들의 준동이 시작될 거라 그랬나요? 네. 그러니까 이 자들이 뭐 입만 열면은 무슨 자기들이 무슨 안보가 최우선이고 뭐 국가를 위해서 뭐가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언젠가 한번 그 제가 보기에는 극우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아주 그 수구적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국은 자기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가 안전불감증이래요. 그러면서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게 안보불감증으로까지 연결이 돼서 나라가 이 모양이래. 그 입으로 말을 하는 그 무리들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과연 자기들 입으로 떠드는 그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연 무슨 노력을 했던가, 무슨 문제를 제기하고 어떤 연구와 시도를 했던가 정말 좀 반문해보기를 권하고 싶어요. 이번 일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비교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그 안전불감증과 관련한 원전 사태나 이런 거와 관련했을 때 소위 지금 그 집권을 하고 있는 세력들이 어떻게 대처해 왔던가. 그 다음에 이 지금 어떤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이 위기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이나 체계적인 그 조직이나 활동이나 시스템에 대해서 가장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게 군대거든요. 군대가 천안함 사건 났을 때 그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걸 유감없이 보여주긴 했지만 우리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에 가가지고 배우는 하나하나의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위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지 나라를 위해서 이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배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과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 학생들한테 그렇게 그 학업에 대한 압박이나 이런 거에만 시달리면서 그날 하루 이렇게 얼마나 정말 좋았겠어요. 떠나는 날. 근데 그런 교육을 한 번도 못 받고 제대로 된 무슨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른들이 구해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사실은 아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네, 교육이 전혀 없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판단 능력을 길러줘야 되거든요. 근데 전부 앉아서 학습지 풀고, 그리고 또 뭐 학원이든 학교든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어떻게든 이제 그 좋은 대학을 가면, 좋은 대학만 가면 끝이야. 좋은 대학을 가면 그 다음에 좋은 데 또 취직하고 그래봐야 50대에 다 뭐 사후정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좁은 문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에 대한 좀 전반적인 개혁 운동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을 정말 리부팅하고 네. 재부팅할 그러한 결기로 이 사회를 바꾸지 않으려면 네. 이 사건은 계속 반복되고 이제 저는 그 아이들 교육 문제와 덧붙여서 또 하나 우리 사회의 그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지도층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번에 본 게 선장이
그 취한 행태예요. 그렇죠. 선장이 취한 행태가 나는 그 동아인지 조선인지 보수 언론에서 이걸 칼럼으로 쓴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64년 전 그 6.25 남침이 있었잖아요. 남침이 있었는데 그 라디오에다 대고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은 안전하다. 네. 북한 괴뢰군을 북진하고 있다. 그 격퇴하고 북진하고 있다. 서울 시민들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안전하니 믿고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나서 6월 25일 날 남침하고 서울을 완전 장악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3일 7시간 30분이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6월 28일 날 완전 점령되기 전에 새벽 2시 30분에 이시영 부통령이 한강철교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걱정하지 말아라. 격퇴시키고 북으로 밀고 올라가고 있다. 북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혼자 탈출해서 대전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 이시영 부통령이 한강철교 통과한 후에 그 수백 명 수천 명의 한강철교 단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피난 가고 있는 그 한강철교를 군을 시켜갖고 폭발을 시키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 국민의 안전, 우리 학생들의 안전, 이 승객들의 안전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64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는 자기가 지시해놓고 자기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하면서 일반인이라고. 정작 그 폭파시킨 그 군인만 그때 총살을 시켰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이번에도 똑같은 이번에도 거죠. 똑같이 이제 선장이 모든 것을 다 원흉인 것처럼 또 마귀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냥을 시작하고 지금 참 어이가 없는 게 뭐 시체 장사? 이 사람들 지금 첫날 그 구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다들 안타까워하고 기원하고 있을 때 그 보수 언론이나 소위 공영방송이라는 MBC에서 뭘 했습니까? 벌써 보험금이 얼마고 무슨 휴대폰은 뭐 20만 원이고 이따위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인식이 있는 것인지 74년도에요. 해군 그 159기 그 기수가 진해 앞바다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바라보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 때 있었을 거로 전 있는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 군사훈련을 하기 위해서 진해에 입항하다가 예인선이 뒤집어져 갖고 159기 중에 159기인데 159명이 수몰됩니다. 그래서 해군 159기가 유명해요. 159기인데 159명의 신병들이 목숨을 잃어요. 그 명진 스님의 동생이 그때 진해 앞바다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갖고 어머니가 어렸을 때 돌아가신 거 말고 또 동생이 군대 가서 바로 목숨을 잃고 그게 이제 마음에 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작용이 되면서 그래서 출가를 하셨구나. 아니 그 전에 출가했는데 이제 그게 굳어지는 계기가 됐는데 날마다 전화 그러니까 동생 생각이 나고 좀 그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시겠네요. 정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게 그냥 이 배가 뒤집어진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도덕과 정의가 땅에 떨어지니까 결과만 중시하고 어떻게든 대통령만 되고 과정의 도덕성, 과정의 불법성은 하나도 따지지 않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도덕의 몰락, 정의의 몰락이 이 배의 몰락을 가져왔고 정봉주 당신을 포함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정치인이 다 가서 뒤져야지 왜 어린아이들이 이 목숨을 잃냐 그러면서 아주 그냥 불호령을 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런 사고가 진짜 이 사회를 바꾸지 않으면 근데 이걸 진짜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되는 아니 저는 그 길이 보인다고 봐요. 길이 보이고 그 이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두 축인데 어쨌든 우리가 싫든 좋든 국가 권력과 국가 운영권을 위임을 했기 때문에 현 정권이 어떻게 대응을 했냐라고 하는 것을 정말 객관적으로 꼼꼼하게 짚어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당신들이 그렇게 그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다고 하는 언론은 또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과연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고 했느냐 아니면 국민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쪽으로 언론 장사를 했느냐 이런 걸 꼼꼼히 따져보면 그 다음에 어디 쪽으로 가야 될지 이제 이 대책이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처음에 이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 국가 재난 그 위기 상황에 대해서 재난 대책을 맡고 있는 데가 그 어디죠? 중대본이죠, 중대본. 예. 중앙 재난 대책본부. 안전대책본부. 안전대책본부. 이게 이제 그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한다면서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바뀌고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안전행정부로 바뀌고 그 안전행정부 산하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중대본이. 그렇죠. 중대본이 제대로 작동이 됐나요? 안 됐다고 이번에 뭐 총리가 인정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본인이 그거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단 더하기 빼기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정확하게 몇 명이 탑승해서 네, 몇 명이 탑승했는지 그리고 전부 막 확인이 안 되고 또 시신도 막 뒤바뀌고 또 막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서 정부 당국에서 제대로 된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 잇따라서 기자들도 함께 덩달아서 오보를 내는 거고 또 언론들이 막 과열 취재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말도 안 되는 뭐 그 거짓말 보도 특히 이제 MBN 같은 경우에는 그 민간 잠수사 같은 황당한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그러니까 끔찍한 장면을 다 같이 텔레비전 하면 생중계되는 걸 다 같이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이 배가 완전히 그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장면을 국민 모두가 함께 지켜봤는데 그 상황에서 국가가 뭐냐는 거죠. 국가가 자기 역할을 분명히 하고 구조에 정말 힘을 썼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물론 해류가 너무 빠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잠수사들이 둘씩밖에 못 내려갔다고는 하는데 지금 그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가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는데 5분 가서 이렇게 보는데 5분, 나오는데 5분, 15분씩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호 해낼 수 있겠냐, 이런 이제 비통 어린 탄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정말 그 대형 참사를 그냥 다 같이 지켜보고만 있었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줘야 되는 중대본이 자기 역할을 완전히 망각하고 장관들은 가서 라면 드시고 거기 그 응급 그 약품들 있는 테이블 치우고 거기서 라면 드시고 또 청와대 대변이라는 사람은 거기에 뭐 계란을 넣어서 먹었냐 뭐 탕수육을 시켜 먹었냐 라면 하나 먹은 거 가지고 뭘 그렇게 크게 문제 삼냐 뭐 이런 식의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이 엄청난 대형 참사 앞에 반성은커녕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잘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정부 관료로서 자기는 왜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건지, 장관은 거기 왜 가 있는 건지, 정부 공무원 관료들은 왜 가 있는 건지,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조차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가. 기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기자들이야 막 그 취재 경쟁이 극심해지니까 뭐 이것저것 얘기 되든 안 되든 막 쏟아내야 되고 이것이 오히려 상업적 경쟁을 부추기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사실 언론사들이 스스로 만들었던 소위 얘기하는 그 윤리 강령들을 다 같이 파괴하면서 장사하는데 올인했던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번 그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왕좌왕 갈팡질팡.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존자를 구조할 수 있고 생존자를 찾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런 그 난국을 자초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게 중대본은 그 안행부 산하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정부가 조직 이기주의 이런 게 빠져 있기 때문에 중대본이 안행부에 있으면 다른 부처에 있는 그 조직들이 뭐 하라고 이렇게 그 지시를 내리면요. 우리가 그 국회에 있을 때 행정부 보면 엿먹으라 그러면서 안 움직여요. 서로 협조가 안 되죠. 협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부처별 그 칸막이가 무척 높고 견고해요. 그러면 중대본이 안행부에 있으니까 다른 조직들, 군이나 그다음에 재난 대책을 할 수 있는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해수부,
이런 데하고 협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럼 청와대는 뭐를 해줘야 되냐 하면 중대본의 다른 부처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그 위에서 압력을 행사하면서 뒤에서 도와주는 그렇죠. 역할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중대본이 있어 그런 역할을 도와줘야 할 청와대가 느닷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현장에 나타납니다. 예. 그 현장에 나타나갖고 지시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여기 사람들 다 물러나야 한다 그러면서 반공갈을 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또 얼어붙죠. 그러면서 그럼 청와대가 사태 수습에 전면에 나섰냐? 나서지도 않아요. 그럼 또 싹 빠져.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계속 언론에서 비판하고 중대본이 아무런 역할을 못 한다. 예. 왜냐하면 다른 조직들이 지원을 안 한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총리가 또 두 번째 무슨 지시를 하냐면 총리를 중심으로 한 예. 무슨 대책본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별도의 대책본부 구성을 또 지시를 해요. 그렇죠. 그걸 논의해요. 그러다 그렇게 하고 그럼 국무총리 중심으로 한 이 대책본부가 운영을 할 거냐? 그랬더니 또 꼬랑지를 싹 내려요. 그러면서 청와대도 없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그 조직도 없고 그러니까 이미 안행부 산하에 있는 중대본은 호구 잡혀갖고 아무도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조직이 제각기 따로따로 노니까 이 컨트롤 타워가 없으니까 이러면서 2, 3일을 허송세월을 보낸 거고 지금도 이 상황은 바뀌지 그렇죠.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현장에 가는 것이 옳았냐. 사고 현장에서 그 수습을 하고 빨리 구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온다는 거는요. 대통령 경호에 또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한 거거든요. 경호해야지, 교통통제 예, 경호해야지, 교통통제해야죠, 보고해야죠. 그리고 거기 관료들이 현장에서 다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수색이나 구조 작업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네. 일단 대통령이나 장관이 뜨면 그 순간에 올스톱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 맞이하는 3시간이나 거예요. 3시간이나 수색을 안 했다는 얘기가 돌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이 그러니까 청와대는 각 부처가 협조할 수 있게끔 컨트롤 타워가 아닙니다. 컨트롤 타워는 그 중대본이 맞는 게 맞아요. 그럼 중대본에다가 다른 조직들이 서포트 해줘야 되는데 안 움직이니까 청와대가 그 사람들 쪼이 닦아주는 거예요. 해경 여기 들어가서 같이 도와줘라. 군 여기 가서 같이 도와줘. 특수부 처음 가자마자 느닷없이 중대본인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느닷없이 해양경찰청에게 그 사고 발생하자마자 특수부대를 투입하라. 이건 중대본부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중대본에서. 원래 개통은. 예, 요구해야 되는데 안 움직이면 그때 청와대가 이걸 해줘야 돼요. 예. 자,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우왕좌왕하는데 이거를 그 참여정부 때하고 좀 비교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대본도 아까 네. 지적했듯이 중대본이 뜨면서 이런 게 된 거예요. 중대본을 뜨면서 매뉴얼만 만들 것이 아니고 이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실행 연습을 해봤어야 되는데 지금 출범한 지 대통령 출범한 지 1년 반 됐거든요. 예.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그렇죠. 아니 한 번도 안 해본 거로 추정이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참여정부 때 보니까요. 참여정부 때는 NSC 산하에 뭐가 있었냐면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있었어요. 그럼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컨트롤타워냐?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국가위기관리센터는 뭐냐면 전체 컨트롤타워로 위기관리를 대응하는 게 어디냐면 소방방재청이었답니다. 네. 그럼 소방방재청에서 위기가 났을 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안보위기, 그다음 일반 재난, 그다음 국가 핵심 기관, 예를 들어 은행이라든지 네. 그 한전이라든지 이번 같은 경우는 일반 재난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소방방재청이 자 이런 일반 재난이 났으니까 쭉 이렇게 조직들 모여서 이 대응을 하자. 예. 여기저기 차출 명령을 내리면 안 움직이잖아요. 네. 그럴 때 청와대에 있는 NSC 산하에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에다 연락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오달 때리는데 안 움직인다. 그럼 당신들이 뒤에서 지시하고 여기 움직이게 해줘라. 그리고 모든 힘은 소방방재청으로 모이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전혀 안 돼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이명박 정권 시절에 네.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건 다 싫은 거예요. anything but 노무현. 무조건 반대로. 노무현 아닌 거는 다 좋은 무조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예. 그래갖고 비서관이 관리하던 것을 행정관으로 다운시키고 24명 있던 것을 15명으로 줄이고 이때부터 완전히 국가 재난 시스템은 사실은 붕괴된 겁니다. 예. 그럼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뜨면서 그 중대본을 만들었으면 안행부 중심으로 국민 안전이 우선이라니까 안행부로 갔으면 실행 연습을 통해서 어떻게 조직 간에
총알을 이루고 묶어내고 청와대는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이냐. 그러니까 현재 가면 이런 얘기가 돈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할 거냐, 국무총리가 할 거냐, 안행부 장관이 할 거냐. 서남수는 또 왜 거기 와갖고 기웃기웃 그러다 라면만 처먹다가 사진 찍히고 가냐고.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말은 많은데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대통령이 살벌하게 얘기하니까 대통령 눈치만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모든 책임의 화살은 지금 우리가 그 마녀사냥이라고 하고 있는 그 선장에게로 다 포커싱이 맞춰져 그렇죠. 있는 거죠. 네. 선장이 모든 책임을, 선장이 잘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선장이, 비워서는 안 되는 선시로 비우고, 그리고 그 3등 항해사가 하도록 하고, 이런 자기 책임을 방기한 것은 정말 비난받아 마땅하고, 대피시키지도 않고. 그렇죠. 혼자 대피도 내리고. 안 시키고, 자기 혼자, 제일 먼저 네. 탈출하고, 선원들끼리 모의해가지고 자기들만 나가고, 승객들은 모두 갇혀서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이 책임은 정말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만 문제냐는 거예요. 구조 과정에서 벌어진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자거든요. 최고 책임자인 거죠. 그렇죠. 근데 네.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공무원 탓만 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중대본이 잘못했다, 장관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전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공갈 협박이죠. 지금 그 한 명이라도 더 생존자를 구조해야 되는데 그럼 누가 움직입니까? 그렇죠. 완전 복지부도 이제 동작 그만이에요. 잘못했다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네. 그 잘못 대응했다가 나 처벌받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첫날부터 그렇게 협박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황당한 게 취재를 해보면요. 해군은 해경에 미루고 해경은 항만청에 미루고 항만청은 다시 해군에 미루고 해군은 또 다시 해경에 미루고 핑퐁 게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실무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잘리기 싫거든요. 저 여기서 옷 벗고 싶지 않으니까요. 제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책임을 계속 넘겨요. 시간을 끌고. 그러니까 관료 사회의 네. 그 전형적인 그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참여정부 시절에 그걸 알고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산하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설치했던 거예요. 부처별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부처별 협조 안 해. 진짜 안 해요. 그리고 다른 부처의 장관이 하면 이 부처의 과장들도 안 움직여요. 네가 뭔데, 장관은 정치직이기 때문에 곧 떠나거든요.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해. 난 우리 장관, 우리 차관, 우리 국장 얘기밖에 안 들어.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그걸 좀 이따 까주는 거거든. 움직여라.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선장이 무지하게 잘못했죠. 네. 선장 처벌 받아야 되죠. 네. 그러나 이걸 총체적으로 책임하는 이런 재난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국가의 수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죠. 우리가 대통령 네. 뽑아주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당신이 책임을 져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세월호 침몰 소식을 전하면서 서방에서는, 이 서방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의식 수준과 우리 국민은 그 정몽준 아들에 따르면 미개하니까 뭐 이게 통할지 안 통할지 모르겠지만 서방에서는 이런 국가적 비극에 뒤늦은 대처를 할 경우에 이건 뒤늦은 대처뿐만 아니라 우왕좌왕하고 대처 못했죠. 할 경우 지지율은 물론이고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지도자가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 네. 이 정도 국가 재난은 당연한 일인 거죠. 그러면 대통령이나 그 장관들 입장에서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빨리 사태를 수습하고 어떻게 빨리 생존자를 찾아내고 2, 3일 까먹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시신 발견되는 걸 보면 너무나 깨끗해갖고 바로 최근까지도 살아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주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다 놓치고 누구를 탓하고 아니 보면 지금요. 이게 무슨 동네 조폭도 아니고 계속 그 협박만 해대요. 그러니까 첫날도 협박하고 지금도 보세요. 살인이나 똑같다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하셨죠. 그것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월요일 날 한 얘기인데요. 그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문책만 하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예. 그게 심각하죠. 그러니까 정확히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벌써 더 늘어났어요. 시신이 벌써. 내구가 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도대체 대통령이 현장에 가서 지휘도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얻은 게 뭐냐는 거죠.
이게 그 정부의 사고 인식이 이 상황 사태를 바라보는 이 재난을 바라보고 있는 인식에 난 문제가 있다는 게 첫 번째는 그렇죠. 마녀 사냥식 처벌 위주의 대응이에요. 네. 처벌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금은 이 얘기를 아직은- 할 때가 아니죠. 네. 그다음 두 번째 준공안 그 정국을 조성하고 있어요. 공포 정치를 하고 있어요. 네. 공무원한테 대해서 자리 보존하는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을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퇴출시키겠다. 자르는 건 나중에 조용히 자르는 거예요. 네. 왜 지금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자른다 만다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그렇죠. 카카오톡으로 사진 올라오고 그런 게 허위다 어쩌다 하니까 진짜 이게 언제까지 생존해 있었는지 이거 하려면 카카오톡 이 회사에다가 당신들 서버 좀 그 협조 좀 요청한다. 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압수수색을 무슨 해버렸죠.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범죄자예요? 범죄행위 가담자도 아니고 단순히 협조 요청인데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언론에서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카카오톡 압수수색했다. 아니 그러니까 전 국민을 지금 범죄자로 몰고 있는 거야. 예. 네. 이게 무슨 대응 근데 방식이에요? 진짜 이게? 카카오톡을 참고인도 그렇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 이게 협조 자료를 우리가 예. 서버를 보겠다고 협조 요청을 한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데 국민들이 이 와중에 무언가 문제 제기할까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거죠. 압수수색이고 그다음에 일베 평상시에 우리가 일베 무슨 홍어 타령하고 그럴 때 일베 수색하라는 게 하나도 수색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왜 얘기하는 일베를 압수수색하니까 사람들이 일베 압수수색하는 거 보니까 잘한다고 박수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게 은연중에 공포 분위기로 다 조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여기서 말 잘못했다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비판하고 문제 제기하지 않는 그러한 통제 문화가 이 참사를 가져왔다고. 네. 이번에 유언비어 하게 되면 가만 안 두겠다. 음. 우리가 유언비어 하겠다는 건 아니죠. 유언비어를 이런 인식을 갖고는 이게 그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은데 권력과 이 정치 지도자들의 미개성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서 참 슬프고 안타까운 것이 일단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보다는 아랫사람의 책임 추궁에만 지금 몰두하고 있다. 내지는 자기 홍보에만 지금 정신이 가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게 그렇죠. 너무 오히려 너무 육사 황당한 지방선거나 일이고. 이런 데 더 신경이 가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이게 지지율이 행여라도 어떻게 될지. 지금 이런 상황이 정치적으로 자신들한테 불리할 거를 상정해 놓고 그거를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국민들 사이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른 의견들을 봉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일방 통행식의 그런 어떤 통치 내지는 굴림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정말 더 큰 문제만 양산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좀 경고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게 어떻게 잘 운용될 수 있고 돌아갈 수 있는지 검증하고 늘 확인하고 연습하고 실행 연습도 해보고. 네, 독려하고 이런 것들이 지도자의 역할인데 그거를 정작 자기가 망가뜨렸단 말이에요. 자기가 붕괴시켜 놓고 그럼요. 아까 네. 보니까 뭐 안전행정부라고 안전이 중요하다고 이름만 바꿔서 사실은 그때도 그게 웃음거리가 됐잖아요. 행정안전, 안전행정 무슨 말장난이야 그렇죠. 이랬는데 그랬을 거면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이 그러면 1차관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또 2차관이라더라고. 그러니까 겉만 번지르르 하지 지금 내실은 아무것도 없고 그때부터 이미 이런 것들이 다 배태되고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으로 따지면은 아니 별 냈단 사람이 할 일이 있고 예. 예? 대령이 할 일이 있고 또 소총수 병장 일병이 할 일이 있는 건데 거기를 가가지고 별 냈단 사람이 온데 돌아다니면서 너 총 제대로 안 써서 못 맞추면은 너 바로 처벌할 거야. 너 위에서 똑바로 이거 대처 못하면은 너 가만 안 둘 거야. 너 옷 뺏길 거야. 이렇게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예. 그리고 정작 이제 거기서 앞에서 또 싸우고 지켜내야 될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 얘기를 듣고 누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그럼요. 맞는 대로 가는 예. 겁니까? 이걸 물어보면은 그걸 대답해주고 그럴 사람을 정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건 나는 잘 모르겠어. 하여튼 근데 제대로 못하면 죽을 줄 알아. 이런 얘기만 하고 다니면 그렇죠. 그게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냐는 거죠. 또 이 시국에 또 행정 관료들은 재난행정청을 만들자는 주장을 슬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료의 몸집을 또 키우는 그 와중에 거예요. 또 조직을 키우자. 조직을 키우자. 그러니까 다 이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현장에 와서 그 사고 다음 날 총리실에서 정부 차원의 구조 수색 활동 발표 주체를
총리가 지휘하는 범부처 사고 대책본부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그러면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설계한 안전행정부 중심의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걸 그 자리에서 인정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장관, 총리, 대통령 입 다물고 있어야죠. 네. 현장에서 이 일 잘하게끔 어쨌든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의 그 생존자라도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와주고. 그렇게 말이에요. 계속 공포, 협박을 하면 누가, 나라도 겁나서 일을 못하죠. 지금 그 현장에서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현장에 내려가서 계속 그 생중계를 하고 있는 이상호 기자 한번 잠깐 연결을 좀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계속 그 카메라 들고 다녀갖고. 이상호 기자님. 네, 형님. 예. 지금 언제 내려가셨어요? 금요일날인가 예. 온 것 같아요. 지금 한 시간이 5일째 어떻게 됐네. 모르겠습니다. 한 5일째 됐네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 현지가 뭐 거의 무정부 상태고 그 대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분위기 잠깐만 좀 전해주시겠어요? 예, 제가 무정부 상태라는 말을 사실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이곳이. 예. 기본적으로 국가라는 게 여러 가지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고전적인 존재 이유가 바로 국가 구성원, 시민들의 안위, 최소한 생명을 보장해주는 거거든요. 보호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 밑에 지금 200명 가까운 우리 자녀들, 대부분 우리 자녀들인데 지금 만약에 자기 자식이 있다면 뭐 어떻게 해서라도 좀 뭐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 근데 국가가 지금 그런 것들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엄밀하게 말해서 그런 구조와 의지가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예. 이제 뭐 완전히 회의적인 거죠, 우리 피해자 가족분들은. 예. 그리고 저 역시도 의지 없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고, 뭐 나머지 뭐 구조 재난 시스템의 붕괴와 거짓말, 말 바꾸기 뭐 이런 건 뭐 특별히 기대하지 않는 정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두고 가는데 불뚝에 뛰어드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은 정말 분노스럽죠. 예. 그 실종자 가족들 지금 많이 지쳐 있죠? 그럼요.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일주일 동안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제 등 뒤로 예. 지신 확인소가 있어요. 예. 거기로 계속 배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줄 서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한쪽 끝에 이제 우리 피해자 가족분들 대기실이 있는데 거기가 한 500, 600m 정도 돼요. 예. 배 들어온다 그러면 그 600m를 울부짖으면서 우리 어머니, 예. 어머니들이 이렇게 뛰어다니십니다. 정말 지옥입니다. 지옥. 예. 선배, 저 오마이뉴스 장윤선이에요. 강 기자님 오랜만이에요. 네. 예, 잘 지내신다고 인사도 못 드리겠네요. 대한민국 사람이 뭐 인사할 말을 잊어버렸죠. 그러니까요, 인사를 잊어버리게 된. 팽목항에 배가 들어오면 하얀색 천막 안으로 이제 시신들이 이제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데, 확인하는 작업에서, 과정에서, 그게 막 시신이 바뀌거나 확인이 안 되거나 뭐 이런 소동이 계속 빚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지금 우리 시신 상태들이 썩 좋지 않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네. 뭐 몸에 이제 부직품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금방 찾을 수가 있는데 예.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신원 이상으로 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피해자 가족들 대기소 앞에 쫙 이제 방이 붙습니다. 옛날 그러니까요. 뭐 60 몇 번째. 그러면 이제 외관상 포알의 점이 있다든가 흉터가 있다든가 이제 이런 인상 차기들이 붙고 그러면 혹시 우리 애 아니야? 우리 그 앞에서 전화하는 내용 들어보면요, 억장이 무너집니다. 예. 엄마 우리 그
그 동생 걔가 어디 저 어깨에 뭐가 있었나? 이빨 아이고. 땜질한 게 어느 왼쪽이 오른쪽이야? 뭐 이런 대화들을 들어야 되죠. 그거 우리 저 청와대 계신 박정희 대통령 아들이 따님 되시는 분이 여기서 좀 잠깐 와 계시면 방문하지 말고 차라리 계속 계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좀 듭니다. 학부모들이 네. 그 시신 확인 때문에 뭐 DNA 유전자 검사를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많죠. 둘 다 네. 있죠. 네. 그래서 뭐 그 정확한 사망 시점을 네.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부검을 의뢰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도 절차가 네. 진행 중인가요? 뭐 그건 저도 신문에서 읽었는데요. 네. 이제 아마도 초기 얘기인데 예. 만 해도 이 손가락이 골절상을 입은 예. 그리고 손톱이 다 빠진 우리 아이들 사망한 지 얼마 안 돼 보였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제 그런 분노감 때문에라도 예. 그런 신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도 계속 그런 부분이 이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사실은 이곳 분위기가 많이 이제는 초반에 비해서 침체된 상황이에요. 부모님들 이제는 뭐 제대로 울 기운도 사실 없고 예. 뭐 지난 이틀 전에 걸어서 청와대까지 가겠다라고 했던 네. 그런 상황이 예. 있었는데 그분들 마지막 아마 힘을 내서 걸었을 겁니다. 걸으셨는데 네. 이 기자님, 그 언론에 대한 불만도 무척 높다고 그러던데요. 그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무척 높은 게 아니라 되게 높죠. 예. 입각할 정도고 이번 참에 우크라이나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분식 언론들의 맨얼굴을 좀 보게 된 거 아닌가. 예. 아마 여기 계신 피해자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많이 답답하는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곳 분위기는 이제 언론들의 제작 메커니즘을 이분들이 보시는 거죠. 예. 인터뷰할 때 와서 다 벌떼처럼 몰려서 다 찍어대고 할 때마다 뭐 촬영하는데 정작 나오는 거 보면은 우리 피해자 가족들의 주장은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예. 또 무슨 뭐 예. 정말 이 얘기는 꼭 해줬으면 좋겠다. 내 자식들 살려내라. 거짓 언론 규탄한다. 대한민국 우리 아들을 죽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오디오가 빠지고 그러니까요. 되는 경우가 예. 많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쪽에서 말 바꾸는 행위들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정부나 언론이나 한패다. 이제는 그런 분노가 일반화되어 있는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이 너무 화가 나갖고 청와대 대통령 만나러 가겠다라고 하면서 거리 행진을 했잖아요. 그럴 때 경찰이 막으면서 증거를 채취하겠다고 카메라로 찍고 그러던 장면이 좀 나온 것 같은데 그거 이해가 되는 장면이었나요? 당시 상황이? 당시 상황은 이해가 불가하죠.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무슨 다른 요구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네. 우리 자식들 생존 좀 확인하고 빨리 구조해달라고 하는 요구한 건데 그거를 언론 사진에서 보고 우리도 저게 정말 저러고 있는지 이게 눈을 의심하게 할 정도였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어찌됐든 박근혜 청와대에 계신 우리 박정희 전 대통령 따님께서는 뭐 정치적이든 아니 도의적이든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체육관까지 왔고 거기 사실 침실이거든요. 예. 그 침실 안까지 들어와서 자기 하고 싶은 말도 하고 갔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 피해 당사자들 입장에서 정말 그 약속대로 지켜지지 않고 미진하다라고 따지기 위해서 다시 또 올라가겠다는데 오바마가 한국 오면 이쪽 우리 한국 대통령도 미국 가듯이 가서 얘기하겠다는데 막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소통의 일방성, 독재적 프로세스죠. 예, 이 기자님 감사하고요. 네네. 많이 건강도 좀 안 좋으실 텐데 건강 잘 챙기시고 네. 마지막까지 우리 힘들고 지쳐하는 그 실종자 가족들 곁에
꼭 있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들 하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뭐 더 이상 물어볼 용기도 안 나고 저희가 뭐 짚고 싶은 얘기는 대충 다 짚은 것 같습니다. 짚은 것 같고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겠다라고 하는 이 정권의 정말 민낯, 이 자칭 언론이라고 하는 이 보수 언론들의 민낯이 다 공개가 되는 상황인데 무엇보다도 저는 앞으로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건 첫날부터 무슨 보험금이 얼마라느니 뭐 이따위 보도나 하는 언론에서 봤다시피 앞으로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을 국가의 위기, 또 국민들이 국가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국가가 우리한테 무엇이었는가 이런 거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자연스러운 상황을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이제 취할 수 있는 꼼수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얘기해서 못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첫째는 생각나는 게 전 정권의 책임으로 돌리는 상투적인 수법. 그러니까 과거부터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권을 인수했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잃어버린 10년이 문제다. 또 이런 식의 궤변으로 나오는 문제. 다음으로 또 마녀사냥식으로 이제 선원과 선장한테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고 거기다가 분노를 다 투사시키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얘기를 하는 거는 또 종북이네, 무슨 선동이네, 좌빨이네 이런 식으로 또 색칠해 가면서 정치적인 상황으로 또 몰고 가려는 그런 작태가 또 없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족들이 정당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항의를 하게 되면 뒷구멍으로 살살 흘리는 수법 있잖아요. 그리고 용산 참사 때나 이럴 때도 보듯이 진심은 그렇지 않지만 돈을 노리고 하는 짓이다. 이런 식의 또 정말 나쁜 패륜적인 얘기들, 그런 것들은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갈피도 못 잡는 이런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대책을 마련할 생각은 안 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국가에 무슨 도움이 되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미꾸라지 빠듯이 빠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이미 이렇게 된 마당에는 국가가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로 존재했었는지를 스스로 좀 제발 좀 반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가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압박하고 눈을 부라리는 이런 존재로만 우리가 인식돼 왔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겸허하게 인정을 하고, 이제는 국가라는 것이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또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미흡하다면 어떻게든 그걸 만들어내고 발전시키는 모습을 제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네요. 우리 장 기자님도 마지막 한 말씀 하시고요. 예, 저는 두 가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오늘 아침에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청와대 출입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한 번 도와주소. 국가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 삼는 것은 조금 뒤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국가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국가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까? 국민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까? 국민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가 해준 게 무엇입니까? 저는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청와대와 박근혜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보수 진영이 제일 못 견뎌야 할 의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키지 못하는, 그렇게 날마다 국가 안보 위기를 부추겼던 정권과 여당이 지금 이 국면에서 무슨 책임을 지고 있는지, 국민을 위해서 해주고 있는 게 무엇인지, 정말 보수가 일어나서 저는 띠매고 나서서 데모를 해도 시원치 않은 국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한국의 보수는 이 국면에서 그렇게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면피하려는 생각만 하는지 정말 도저히 창피해서 말도 못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지점에서 정말 아까 정 의원님 보수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더 이상 좀 덜 창피할 수 있도록 좀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하시는 내내 느끼셨겠지만 희망이 보이기보다는 점점 더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피우지도 못하고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오는 우리 아이들. 이제 불과 17살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제 아들과 한 동갑인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 나라가 원망스럽습니다. 이 꽃 같은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이 땅의 어른들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살인의 공범들입니다. 이런 나라에 세금 꼬박꼬박 내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는지 스스로 묻고 또 묻습니다. 언제까지 힘없고 착한 사람만 피해를 보고 법 잘 지키고 말 잘 듣는 사람들만 죽음으로 내몰리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하는지 묻고 또 묻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떠나면서 남긴 메시지는 이제 이런 부당한 행진을 그만 끝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비록 힘은 없지만 말 잘 듣고 착한 사람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살 수 있어야 그게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 만들겠습니다. 이제는 두려워 눈치 보면서 대충 노력하는 척하지 않겠습니다. 진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걸어야 할 때 목숨을 걸어서라도 만들겠습니다. 그게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하게 죄인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예쁜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 가슴에 묻고 평생 고통으로 살아갈 부모님들 함께 손잡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책임지는 그런 나라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말조차 하지 않으면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전국구 12회 마치겠습니다. 잊지 못해 너를 있잖아. 아직도 눈물을 흘리며 널 생각해. 늘 참지 못하고 투정부린 걸 미안해. 나만 원한다고 했잖아. 그렇게 웃고 울었던 기억들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져 지워지는 게 난 싫어. 어떻게든 다시 돌아오길 부탁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길 바랄게. 기다릴게 너를 하지만 너무 늦어지면은 더 가까이 제발. 모든 걸 말할 수 없잖아. 마지막 얘기를 할 테니 좀 들어봐.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화만 내서 더 미안해.
아